글로벌 금융경제 동향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오건영 신한은행 IPS그룹 부부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네. 먼저 미국 연준 소식부터 짚어봐야 네. 될 것 같은데 미 연준이 연방공개시장위원회를 열었습니다. 거기에서 테이퍼링 속도를 현재 2배 수준으로 높이겠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돈줄 조이는 속도를 2배 더 높이겠다. 이 얘기지 않습니까? 네, 이제 그 얘기를 조금 이렇게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테이퍼링이라는 건요. 자금을 이렇게 공급을 해주는 겁니다. 지금 매달 1,200억 달러씩 자금을 공급해 줬었는데요. 네. 이게 너무 많이 주다 보니까 물가 상승 압력이 높아지죠. 그러니까 이걸 조금씩 줄여나가자. 그럼 1,200억 달러를 주는 대신에 900억 달러를 주자. 이제 이런 식으로 조금씩 이제 줄여나가서 네. 나중에는 아예 안 주는 쪽까지 줄이는 거죠. 원래는 매달 150억 달러씩 줄이는 걸로 스케줄이 돼 있었는데 얘를 300억 달러씩 줄이는 걸로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미국 그 연방준비제도 미국 중앙은행도 네. 뭐 미국 정부의 국채라든지 네. 아니면 주택담보채권 같은 걸 사들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걸 사들이면 반대로 돈은 시장에 풀리는 거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 사들이는 속도를 줄여서 돈줄을 조이겠다 네.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겁니까? 네, 그러니까 주는 걸 조금씩 덜 준다는 얘기지 긴축은 아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오히려 조금 더 봐야 될 건 뭐냐면 이번 이제 FOMC에서도 이제 세 가지 정도를 좀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 네. 방금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자금을 공급해 주는 걸 조금씩 줄인다. 네. 이게 첫 번째 포인트고요. 근데 자금을 공급해 주는 건 줄인다는 얘기는 아직은 긴축이 아니죠. 예. 아직 주는 거니까요. 그럼 긴축에 대한 건 어디서부터 시작하는 거냐면 금리 인상에 대한 네. 것부터 시작을 하게 되는데 금리 인상에 대한 예고라고 하긴 그런데요. 지금 현재 상황이 이어지면 이 정도까지 금리를 인상할 수 있을 것 같아요라는 예고를 갖다 찍어놓은 게 있습니다. 네. 내년에 한 3차례 정도 기준금리 인상이 가능할 것 같다라는 게 이제 두 번째 포인트였고 네. 마지막으로는 대차대조표 축소라는 게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방금 전에 국채를 사들이면서 자금을 공급해줬지 않습니까? 이제는 어떻게 됐냐면 사둔 국채가 있지 않습니까? 이 국채를 조금씩 팔면서 시중에 풀어놓던 유동성을 조금씩 빨아들이는 이른바 이제 양적 완화의 반대말인데 양적 긴축을 준비할 수도 있다. 이제 요거에 대한 논의를 시작했다 정도, 요 정도 세 가지가 포인트가 됩니다. 예, 말씀해 주신 것처럼 내년에 3차례 금리 인상을 시사했는데 그렇게 또 많이 올리지 못할 것이라는 시각도 있더라고요. 어떻습니까? 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상황이 이어지면은 그렇게까지도 가능할 수 있다라는 게 이제 그런 얘기고요. 이 점도표라는 거는 어디까지나 참고 자료지. 그래서 예. 이제 끝나고 나서도 기자회견 때 이거는 참고 자료다라는 그런 주석은 붙여놨어요. 하나 참고로 말씀드리면 올해 내년에 3번, 내후년에 3번, 그 다음에 마지막에 2번. 그러니까 3년 동안 8차례의 기준금리 인상에 대해서 이제 예고는 하긴 했는데 네. 실제 시장에서는 과거의 금리 인상 사이클을 봐도 지난 15년에서 2018년까지 이제 기준금리 인상 사이클을 보면 4년 동안에 9번을 인상했거든요. 근데 3년 동안에 이번에 8번을 인상한다. 아직 오미크론이라든지 코로나에 대한 이슈가 남아있고 그때에 비해서 부채가 늘어난 상태에서 다소 빠른 거 아니겠느냐 이런 의구심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걸 들어보면 결국 그 시점에 대해서는 좀 더 지켜봐야 네, 되겠지만 그렇습니다. 결국은 인상 방향, 이건 인상 시그널은 확실하게 줬다 이렇게 봐야 네, 되는 그렇습니다. 거죠? 네, 실제로 말씀을 드리면은 내년 3월 달에 기준금리를 인상한다. 그러니까 내년 3월은 지금 현재는 월 900억 달러씩 주거든요. 네. 그럼 매월 300억씩 줄이면 내년 3월이면 끝나요. 그래서 3월 달에 끝내자마자 바로 기준금리를 인상할 수도 있다라고 보는 확률이 시장 참여자들은 현재 52% 정도로 보고 있고요. 내년 6월 정도에는 한 80% 이상의 참여자들이 금리를 올릴 것 같다. 이제 이런 얘기들은 하고 있습니다. 네. 그 계획표에 따라서 또 세계 경제 혼란이 예상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금리가 올라가면 시장이 흔들리냐, 경제가 무너지느냐 이제 이런 질문들을 많이 받는데 네. 이제 두 가지로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금리가 올라가는 이유가 금리를 인상하는 이유가 성장이 탄탄하기 때문에 너무 이례적으로 주저앉은 상황에서 이 성장을 부양하기 위해서 이제 금리를 많이 낮춘 거지 않습니까? 이례적으로. 예. 그런데 성장이 어느 정도 괜찮아졌으니까 금리를 인상한다라는 시각이 있는 거고요. 다만 지금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혼란이 가능할 수도 있다라는 부분인데 네. 혼란을 어디까지 정의하는지가 중요한 것 같아요.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성장이 모든 사람이 똑같이 성장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모든 국가가. 예. 미국 같은 경우는 성장이 굉장히 세게 나올 수 있습니다. 근데 다른 나라들, 신흥국들 같은 경우는 지금 터키 같은 경우도 불안불안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성장이 강하게 나오는 국가 같은 경우는 금리를 올리더라도 받는 충격이 감내를 할 수 있겠지만 예. 성장이 약한 국가들 같은 경우는 이른바 약한 골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이런 경우에는 시장이 좀 충격을 받는 그런 모습들이 차별화돼서 나타날 수는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연장선상에서 추가로 좀 질문을 드리면 네. 그 우리가 이렇게 미국 금리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이유, 그러니까 미국의 금리가 올라가면 같은 금융상품 투자하더라도 뭐 신흥국에 비해서 네. 더 안전한 미국에 투자를 할 거지 않습니까? 큰 네. 손들 같은 경우에는. 그랬을 경우에
자금 자체가 국제 자금 자체가 미국으로 쏠릴 수가 있고 네. 특히 우리나라에 투자한 자금도 미국으로 쏠릴 수가 있기 때문에 더 걱정하는 것 또 그렇게 주의 깊게 보고 있는 건 아닙니까? 그러니까 결국엔 두 가지죠. 네. 방금 전에 말씀하셨던 게 정확한데요. 자본 유출에 대한 우려가 있습니다. 자금이라는 건요. 어디까지나 금리가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네. 이동하게 마련이니까요. 그럼 우리나라에 있었던 유동성이 빠져나가게 됐을 때 생길 수 있는 문제가 1번이 되는 거고 두 번째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수출 의존도가 높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실물 경제의 수요를 갖고 있는 나라가 미국입니다. 미국에서 금리를 인상한다는 얘기는요. 너무 뜨거워져서 물가가 폭등할 정도로 이렇게 수요가 뜨거우니까 이걸 조금씩은 주춤하게 만들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수요가 다소 주춤해지게 됐었을 때는 그 수요에 수출을 하는 국가들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겠죠. 네. 그래서 미국 금리 인상에 대해서는 전 세계가 초미의 관심사로 바라본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미국의 경제 상황을 좀 볼게요. 지금 보면 치솟는 물가가 좀 골칫거리로 지금 그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준비된 그래픽이 있습니다. 각종 지표를 함께 보면서 얘기를 해보면 좋겠습니다. 소비자 물가지수 전망치도 4개월 만에 올랐고요. 미국 11월 소비자 물가지수도 39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생산자 물가 상승률도 최고치를 기록을 했는데 이 추이를 어떻게 봐야 될까요? 지금 이제 지난 9월 달 이후에 조금은 이제 8, 9월 달에는 소비자 물가 지수 상승세가요. 계속 크게 오르다가 주춤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9월, 10월 달에 다시 한번 크게 튀어 올랐고 방금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39년 만에 최고치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네. 문제는 뭐냐면 생산자 물가 지수도 거의 9%가 넘어가 있거든요. 예. 생산자 물가 지수가 높다라는 건 뭐냐면 결국엔 제품을 생산하는 사람들이 이 제품 가격 원가의 상승분만큼을 소비자한테 전가를 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럼 이게 시차를 두고서 다시 한번 소비자 물가 지수에도 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향후에도 계속해서 물가가 높은 수준을 유지하는 거 아니야? 이제 이런 공포감을 가질 수가 있죠. 그래서 이번에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미국 정부에서도 되게 걱정을 했는지 좀 이례적이었던 것 같아요. 바이든 대통령이 이번에는 소비자 물가 지수가 발표되기 전날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번에 소비자 물가 지수가 높게 나올 텐데 다만 이거는 이번에 이제 오미크론이 나오면 오미크론 이슈가 불거지면서요. 국제 유가가 배럴당 86불에서 70불대까지 떨어졌습니다. 네. 한 10불 정도가 한꺼번에 떨어졌거든요. 이렇게 에너지 가격이 떨어진 걸 아직 반영하지 않은 숫자다. 라는 얘기를 했었죠. 이 얘기는 뭐냐면 이번에는 높지만 시차를 두고서는 에너지 가격의 하락이라는 게 물가에는 영향을 줄 거야 라는 이제 코멘트를 좀 던져준 거고요. 그러니까 약간의 안심을 주는 거죠. 또 하나 저는 중요하게 보고 있는 게 처음에 시작할 때 저희는 연방준비제도에 대한 얘기를 했었지 않습니까? 네. 물가가 상승하는 것에 대해서 좌시하는 게 아니라 이걸 굉장히 눈여겨 바라보면서 긴축의 속도를 빠르게 가져간다라는 건요. 결국에는 물가 상승도 시차를 두고서는 잡힐 수도 있다. 이제 이런 점들을 이제 언급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시장을 안심시킬 만큼 지금 미국 내 네, 물가 그렇습니다. 상황이 좀 우려스러운 상황이다. 이렇게 좀 네, 해석하면 될 그렇습니다. 것 같고요. 네. 중국 이야기도 좀 해보겠습니다. 반대로 중국도 어떻게 보면 미국과 더불어서 빅2 국가잖아요. 경제 네, 규모를 그렇습니다. 놓고 보면. 그런데 미국과는 좀 다른 그 금융정책 기조가 좀 보이는 것 같습니다. 네. 어떻습니까? 이게 아마 기억을 하시겠지만은 지난해 제일 먼저 코로나가 발원했었던 곳이 그 사태로 인해서 금융시장이 제일 먼저 흔들렸던 곳이 네. 중국이었고요. 그런 다음에 강력한 봉쇄 조치로 코로나에서 제일 먼저 빠져나오면서 경기가 이제 성장 쪽으로 돌아선 게 중국이었습니다. 참고로 지난해 유일하게 플러스 성장을 한 곳이 중국이었거든요. 그런데 중국이 작년 하반기부터 성장세로 돌아서다 보니까 다른 나라들이 강력하게 완화적으로 돈을 뿌리고 있을 때 네. 중국은 혼자서 긴축 쪽으로 약간은 전환을 했어요. 네. 그러면 작년에 중국은 좋아지고 있었지만 이제 시차를 두고서 올해 한 2분기, 3분기를 넘어가면서 주춤해지는 모양이죠. 근데 반대로 미국이라든지 다른 국가들 같은 경우는 미국 같은 경우는 경기 부양책을 3월에 강하게 쓰다 보니까 2분기부터 강하게 올라오는 겁니다. 그러면 중국은 둔화되는 사이클인데 미국은 올라오는 사이클이죠. 네. 그럼 미국은 경기 성장이라든지 물가 상승을 바라보면서 긴축을 바라보지만 네. 중국은 이미 끝나고 내려오니까 금리 인하를 바라봐야겠죠. 예. 그러다 보니까 양국 간의 경기 사이클이 엇갈리면서 통화 정책에서도 약간씩 좀 이렇게 불협화음이라는 표현은 그렇고요. 약간씩 좀 이제 안 맞는 부분들이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중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경기 침체가 걱정인 상황인 거잖아요. 아직 침체까지 논하기는 좀 어렵겠지만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예. 중국 같은 경우도 성장을 할 때는 어느 나라나 똑같습니다. 내수로 성장을 하거나 수출로 성장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내수 성장에는 어떤 것들이 있냐면 사람들의 소비도 되게 중요하게 들어가지만 부동산 경기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9월 달 이후에 헝다 사태가 불거지면서 네. 부동산 쪽의 개발 쪽에서 나타날 수 있는 성장에 대한 그런 호재들 있죠. 이런 부분들이 좀 완화가 이제 조금씩 이제 사라져가는 거죠. 그러면 예전에는
이렇게 성장률이 조금씩 이제 둔화되고 있을 때 예. 부동산 개발 같은 것들이 이렇게 계속해서 밑을 받쳐주는 역할을 했다면 이제 밑을 받쳐주는 게 없어지지 않습니까? 그럼 이게 빠르게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이제 이번에 중국 같은 경우도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금리 인하에 나섰는데요. 예. 중국의 금리 중에서요, LPR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론 프라임 레이트라는 건데요. 요거는 우량 고객한테 대출해주는 금리가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국가에 돈을 빌려줄 때하고 저한테 돈을 빌려줄 때하고는 금리가 다르게 적용이 네. 되겠죠. 국가에 빌려주는 금리를 갖다가 높여버린다는 얘기는 그 자체가 기준금리가 되면서 높아지니까 저한테 해당되는 금리 자체도 높아질 수밖에 네. 없겠죠. 그래서 이번에 이 LPR 금리라는 걸 0.05% 인하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요. 이 LPR 금리가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1년짜리 금리가 있고 5년짜리 금리가 있습니다. 1년짜리 금리는 기업들한테 대출을 해줄 때 쓰이는 보통의 금리고요. 5년짜리 금리는 모기지 금리하고 연동이 됩니다. 그러면 만약에 5년짜리 금리까지도 같이 내리면 이거는 부동산 모기지 시장에 대한 부양 시그널 아니냐라는 이제 그런 해석을 들을 수가 있죠. 예. 이쪽은 좀 싫은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이번에는 1년, 5년을 같이 내린 게 아니라 1년만 0.05% 살짝 내려주고요. 5년짜리는 금리를 동결을 했습니다. 그러면 시각을 이제 우리가 이렇게 바라볼 수 있죠. 첫 번째 던질 수 있는 건 그러면 대대적인 부양책이라고 보기에는 어렵다는 게 1번이고요. 네. 두 번째는 미국이 금리를 올리는 상황에서 과감하게 금리를 팍팍 낮추는 것도 부담스럽다라는 게 2번이고요. 세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리를 낮췄다는 건 중국의 성장 둔화가 어쩌면 빨라질 것에 대해서 중국 당국에서도 우려를 하고 있구나라는 속내를 보였다는 게 저는 이제 3번이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걸 들어보면 결국 미국과 중국 빅2 국가의 네. 이런 금융정책, 통화정책이 상반된 모습을 보이는 건 결국 각국에 맞춰서 경기 사이클에 맞춰서 네, 지금 그렇습니다. 전략을 짜고 있다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그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공급 부문과 수요 부문 중에서 이 공급 부문과 관련된 이야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네. 국제적으로 공급망과 관련된 이 뭐랄까요, 좀 공급망이 제대로 돌아가지 않고 있다는 우려가 좀 계속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 공급망에 대한 우려를 바라봤을 때는 아직까지도 풀리지 않는 건 팩트입니다. 네. 근데 다만 이 공급망이 과연 무엇 때문에 문제가 생겼냐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이제 연준에서 바라보는 건 물론 이게 너무 긍정적인 시각이다라고도 할 수 있지만 네. 연준에서 바라보는 건 델타 변이에 대한 이슈가 컸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델타 변이 이슈가 생기게 되면은 노동자들이 일자리로 복귀하지 않는 부분도 1번이지만 다른 신흥국들 같은 경우는 공장 라인이 다 멈춰서거든요. 베트남이나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도 공장 라인이 델타 변이 이슈로 인해서 좀 이제 완화가 이제 좀 이제 셧다운이 됐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것들 때문에 공급망 이슈가 풀리지 않았다면 델타 변이 때문이라고 한다면 델타 변이 문제가 해소됐었을 때는 공급망이 풀려 나올 수가 있겠죠. 그리고 두 번째는 공급망이라는 것도 빠르게 돌아선다기보다는 수요가 폭발했을 때 빠르게 돌아선다기보다는 시차를 두고는 돌아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최근에 보면은 원자재 가격이나 아니면 운송 요금 같은 것들이 조금은 좀 낮아지고 있는 모습은 보이죠. 물론 당분간은 이렇게 높은 수준의 운송 요금이라든지 이 공급망의 이슈가 유지가 되겠지만 시차를 두고서는 조금씩은 풀려나가지 않을까 이제 그렇게는 좀 해석하고 있습니다. 지금 원자재 가격 말씀을 하셔서 제가 좀 질문을 드리면 앞서 저희가 취재기자 연결해서 그 우크라이나 관련된 얘기를 좀 했어요. 네. 그런데 우크라이나 사태 관련해서 러시아, 미국 그리고 네. 유럽들 간의 지금 갈등 국면이 좀 고조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특히 뭐 일부 외신을 통해서는 러시아에서 유럽으로 가는 일부 가스관을 좀 잠궜다 네. 이런 얘기까지 나오면서 국제 가스 요금이 또 이렇게 뛰는 모습도 보이고 있는데 네. 이게 또 여파 정치적인 정치 안보적인 측면도 에너지 가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예, 당연히 이제 그렇게 영향을 줄 수 있고요. 네. 참고로 14년도 아마 4월이었을 겁니다. 그때 당시 이제 크림반도 관련된 이슈가 네. 불거지면서 당시에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적이 있었는데요. 이런 것들이 단기적으로는 원자재 가격, 특히 국제 유가라든지 천연가스 가격에는 굉장히 큰 변동성을 불러일으킬 수가 있고요. 예. 두 번째는 그 이후에 결국에는 G7 국가들이 어떤 행동에 나서게 되냐면 방금 전에 앞에 뉴스에서도 나왔었지만은 러시아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모습을 보였었습니다. 그러면서 러시아에 있는 러시아 통화 가치라든지 이런 게 굉장히 크게 하락을 했었고요. 이런 것들이 전 세계 원자재 시장들, 특히 국제 유가 시장에는 굉장히 큰 변동을 불러일으켰었죠. 네. 연장선상에서 일단 정부가 그러니까 우리의 그 전기요금과 가스요금을 일단 동결하기로 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이렇게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국제 에너지 가격, 원자재 가격이 계속 상승을 하다 보면 언젠가는 그 공기업에서 적자에 대한 그 부담이 좀 커질 수밖에 없지 네,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내년 어느 시점이 되든지 간에
추가적으로 에너지값 국제 에너지 가격 상승에 따른 물가 상승 압력 요인이 추가로 또 있는 거라고 봐야 되는 겁니까? 네, 그러니까 현재처럼 국제 유가라든지 천연가스 가격이라든지 네.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올라간다라면은 결국에는 공공 부문에서도 이걸 견디기는 어렵죠. 왜냐하면 네. 이걸 재정으로 메워줘야 되는 이슈가 생기지 않습니까? 다만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최근에 보면은 국제 유가가 좀 이렇게 피크 아웃을 하는 모습들은 좀 보여주고 있고요. 네. 물론 큰 폭은 아닙니다만 그리고 구리 가격이라든지 석탄 가격이라든지 천연가스 가격도 최근에 우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점 대비로는 좀 상당 수준은 좀 내려와 있어요. 그럼 이런 점들을 좀 봤었을 때는 너무 높은 원자재 가격은요 결국에는 수요의 둔화 요인으로 작용을 합니다. 예. 그래서 무조건 지금 현재의 원자재 가격이 계속해서 높아지니까 내년에 공공요금이 올라간다 이것보다도 원자재 가격의 변동성이 높다라는 건 높아질 수도 있지만 낮아질 가능성에 대해서도 상당 부분 열어놔야 되거든요. 이런 점들을 봤었을 때는 무조건 올라간다 이렇게 해석하는 거는 조금 좀 성급한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금융당국 그리고 재정당국 모두 이 물가와 관련해서 네. 관심을 기울이고 또 대책을 고민하고 있는 이유일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오건영 신한은행 IPS 그룹 부부장과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